자, 고유정 사건과 반대로 좀 시신이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희대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유명해서 아마 다들 그렇죠. 아실 네. 거예요. 예.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이게 왜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분명히 범죄의 피해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5번의 재판에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은평구의 어느 아파트 한 호실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방에 어떤 옷장과 옷 몇 가지 정도를 태웠을 정도고 불은 10여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근데 집안을 둘러보니 욕실에 욕조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엄마와 딸이 목에 졸려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사건이고 31살 최 씨가 1살 난 딸 양과 함께 목욕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 의해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치과 네. 의사였던 거고 네.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치과를 이제 개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분명히 이 남편이 이런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그런 동기에서 부인을 살해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은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옷 속에서 어떤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쪽지에 영화의 제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고요.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영화를 이제 발견해보고 경찰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이 영화 뭐 별 기억도 안 난다.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이 사건 발생 3년 전에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강릉에 있었던 곳의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2번이나 빌렸던 기록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2번 빌려보는 네. 경우 드물죠. 그렇지 않을까. 네. 모든 정황 증거들이 남편을 범인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에 이 남성이 대부분 거짓 반응을 네. 이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뭐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의 과정에선 상당히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확정을 하고 검찰도 남편을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친딸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 아주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10월 12일 A 씨가 자신의 2딸과 조카 셋을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장이요. 근데 수영장에서 9살짜리 둘째 딸이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 물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뭔가 이게 의심이 된다,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꺼내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막 코하고 입으로 물이 나와야 된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부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부검하기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독살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A 씨가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줬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너 혼자 먹으라고 줬다는데 실제 그 아이가 그 음료수를 이제 마시고 와서 다른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한테만 이거 줬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목격자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보셨지만 여기 그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가까이 계속 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경찰에서 바로 그 둘째 딸이 죽기 바로 전날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해보험을 들었고 보험을 들 당시에 A 씨가 돈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서 굉장히 무리스럽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이 수영장은 사망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1억 원을 보상한다는 그걸 이제 내걸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알고 이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수상한 것은 A 씨가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건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링 했겠죠. 했더니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혀와서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쓰라고 했더니 그 진술서를 보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누구누구가 사고를 당해 위급하다,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써놨는데 이 위급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위독하다라고 썼어요. 그걸 지우고 위급하다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런 흔적들도 당시에 이 진실을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이 포착을 해내서 제공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파를 이용한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뇌파 가운데 P300이라는 뇌파 측정 방법이 있어요. P300이란 거는 그 사물을 보고서 이 사물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다면 0.3초 후에 바로 어딘가 팍 튀는 그 뇌파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봤더니 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요구르트병 같은 걸 이제 봤을 네. 때 뭐 반응을 한다던가 뭔가 의심스럽다. 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신문을 하고 하는 동안 미세 표정 분석 아마 다 전문 영역이실 텐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주 세세하게 표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어질 때 뭐 약간 웃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좀 석연치 않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라든가 다른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A 씨한테는 그 유죄가 선고됐고 무기징역이 이제 부용됐다고 합니다. 2007년 5월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셋째한테 이제 바깥에 어머니가 오시는지를 좀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9시경에 이 중학교 2학년인 셋째는 이제 바깥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이 지난 후에 9시 한 반경이 돼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차를 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중을 나간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고 같이 막 이제 그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발견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여중생이 사흘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학생 15살 김모양이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포도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사흘째 귀가하지 않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을 누군가 외지인이 와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납치하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혹시 가족 내에서 어떤 뭐 갈등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수사팀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탐문 수사를 전개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이웃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실종된 아이와 그 위에 지금 남아있는 둘째와 네.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평소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종 사건이 나서 형제들이 많게 되면요, 그 형제들마다 각각 담당 형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범죄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학교도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담 마크를 전담 하는구나. 마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둘째 누나가 작은 누나를 그날 죽였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를 불러서 방에 갔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네. 가봤는데 누나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한 누나를 산에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 당사자인 둘째를 체포를 하죠. 네.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도 동생인데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 자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네. 밤늦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죽은 동생을 엄마하고 같이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찾으러 가자. 동생 찾으러.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출발을 해서 가면 사실은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수사관들이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특정 위치만 가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수사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진술된 CD를 그대로 경찰청으로 보내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의심을 품었던 건 뭐냐면 9시에 이제 대련을 나가서 실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CCTV에 보면 9시 30분경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이 차가 다시 나갑니다. 네. 그걸 보면 지금 진술이 맞아요. 엄마하고 같이 차에 싣고 동생을 유기하러 가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로 보면.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간 차가 약 한 25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 유기하고 왔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25분이란 시간을 왕복 시간으로 따지면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10분 차로 간 거리에서 내장을 하고 왔다면 수많은 경찰 기동대가 인근 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견이 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딱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죽었어. 근데 죽인 애가 큰 딸이야. 두 번째 딸이야. 그러면 순간 판단해가지고 차에 가서 유기할 수 있는 판단을 과연 가능할까요? 아수라장이 이것이 일단은 저는- 생기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혼란이 생겨서 거기에서 뭔가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판단을 하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팩트들을 보니까 막내가 언니가 동생을 벽에 밀었다고 했는데 벽에서는 동생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2021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여자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은 다음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요. 2017년에 이제 B 씨와 다시 재혼을 하면서 데려온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상처를 보면요,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8살인데 110cm의 키에 몸무게가 심지어 13kg인 상태로 저체중 상태로 발견됐고요. 13kg. 근데 이제 사망 직전까지도 이 아이한테 이제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 학대로 인해서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니까 추운 겨울에 찬물로 온몸에 젖게 만들죠.
그 물에 젖은 아이를 욕실에 방치해서 결국 그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지난 3월 2일 부모의 학대 끝에 인천에서 숨진 8살 여자아이. 멍자국으로 가득했던 아이의 몸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 듯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계부 B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지만 그대로 두고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졌는데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계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체벌한 적은 있지만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친모는 아이를 잘 돌봤고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분 재판에 이제 회부가 네. 됐죠. 그런데 이제 학대한 것은 사실이다. 음. 그런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보다 한 살 많은 오빠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끝까지 부인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진술을 이 오빠가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동생이 사망한 당일이죠. 수업이 끝난 후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엄마가 얘 또 오줌 쌌다라고 했고 10차례에서 15차례 때리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동생은 쭈그리고 앉아 떨었고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서는 상처로 인한 딱지가 떨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휴대폰에 학대 장면이 몇 장 찍혀 있는 것, 상처가 네, 네. 찍혀 있는 것, 네. 오빠의 진술과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이 일치해서 아동의 진술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면서 결국은 고의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이 부부한테 이 법정은 결국 징역 30년을 선고를 합니다.